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3년 제4회 대비해서 초코파이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코파이 특강은 어떤 특강일까요? 직전 회차, 그러니까 23년 3회차에 시험 보신 분들께서 문제를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화를 깔끔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이 문제집 안에 가득 담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문제 경향이라든지 현재 문제의 어떤 트렌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문제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까지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전기 이론 46문제, 전기기기 44문제, 전기설비 45문제로 총 135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기 이론부터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교재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이론 46문제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1 에너지 볼트는 몇 줄인가? 여러분, 1 에너지 볼트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602 곱하기 10-19제곱의 쿨롬이다. 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드는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1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전자도요. 이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가 위쪽으로, 즉 1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드는 에너지, 그것을 1에너지 볼트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2 곱하기 10-19제곱, 이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은 우리 대전됐다. 이거 대전됐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전원이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이곳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전압계는 100V까지 측정 가능한데 이곳에는 너무 큰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럼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전압을 분배시켜주는 배율기 저항을 이곳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압계와 직렬 접속하는 거죠, 배율기는. 자, 그리고 분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갑니다. 분류기는 전류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흐르는 전류,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전류계는 10A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한 100A 될 것 같아. 그때는 이렇게 병렬로 분류기 저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2번 보기 보시면 배율기는 전압계와 무슨 접속? 직렬 접속이죠.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1번, 3번,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 Y는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G, 컨덕턴스 더하기 J의 B, 서셉턴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G를 우리는 컨덕턴스, B를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컨덕턴스. 왜냐하면 여러분 J는 허수죠. 그래서 J 이하는 모두 다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G는 J가 없죠.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볼게요. RL 직렬 회로에서 직류전압 100V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25A 흘렀대요. 그리고 교류전압 100V, 주파수는 60Hz를 인가하였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고 합니다.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을 한번 끊을게요. 어디서 끊냐면 교재 보시면요.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5A 흘렀다. 여기서 끊어볼게요. RL 직렬 회로에 자, R과 L이 있는 회로라 하여 RL 직렬 회로, R과 이렇게 L이 있는 회로를 우리는 RL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직렬 회로니까 이렇게 전원 기호를 이렇게 사용할게요. 이때 이곳이 뭐예요? R이고 이곳이 XL이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25A고 지금 전원 값이 100V를 줬다고 합니까? 100V.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지금 우리 문장 한번 끄는 곳 있죠? 거기까지 회로를 그리면 딱 이거예요.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단서.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전원일 때 코일은 영향 있습니까? 없어요. 코일은 마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즉 단락 상태와 같습니다. 언제? 직류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상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회로 해석하기가 좀 좋아지죠? 이거 정한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R은 뭐예요? R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I는 25A, V는 100이기 때문에 25분의 10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 4ohm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항값이 몇 ohm이라고요? 4ohm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것까지.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스텝을 나아가 볼게요. 스텝 한 번 더 밟아보죠. 자, 다음을 읽어보면 이제는 교류 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했대요. 자, 이제 교류로 바뀌었어요. 같은 회로의 교류로만 바꾼 거예요. 이때 전류가 10A 흘렀대요. 유도성 리액턴스 구하래요. 자, 이제 교류 회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류 표시로 바꿔주고 리액턴스를 살려줘야 되겠죠. 교류에서는 리액턴스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교류 전원으로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XL 구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XL. 너 이 XL 구할 수 있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회로에서 전체 저항은 곧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 그 임피던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예요. 그럼 I가 25A, V는 100V니까 25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나요? 25분의 100. 그런데 25A의 값을 쓰면 안 되죠. 왜? 지금 교류 회로로 바뀌면서 이곳이 25A가 아니라 문제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10A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I분의 V니까 I가 10A고 V가 100이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10ohm이 돼요. 알겠다. 이제 전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10ohm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값 알아요. 그럼 XL 값 구할 수가 있죠. 왜? 우리 이런 식이잖아요.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L. 그럼 XL만 남기고 R 이항 정리하면 XL 제곱은 자 넘어갑니다.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L은 루트의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임피던스 값 1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 넣어주고 10의 제곱 빼기 R 값은 4로 알고 있어요. 그럼 4 넣어주면 계산을 해보니 9.17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XL 값은 9.17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한 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을 하나하나 끊고 제가 지금 풀이했던 순서 그대로 가보시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몸속에 이 문제가, 이 유형이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꼭 한번 반복해 주시고 한 3번, 4번, 5번 정도까지 했는데 난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왜냐면 이곳에 쏟는 에너지로 차라리 다른 것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5번은 해보는 겁니다. 5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워야지 하면 안 돼요. 약속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한번 볼게요. 6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합성 저항 구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합쳐달라는 거죠. 이게 R1, R2, R3라고 할 때 하나의 저항을 합쳐주세요. 그럼 마치 이게 하나의 저항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RT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렬 합성 저항 공식에 의해서 교재 해설 한번 볼게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전체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통분의 과정을 거치면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통분의 유도 과정은 이제 우리 이론 시간에 한번 다뤘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은 해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6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2옴과 4옴과 6옴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때 전전류가 10A라면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A가 되겠는가? 지금 2옴, 4옴, 6옴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렬 연결. 2옴, 그 다음에 4옴, 그 다음에 6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 양단에는 지금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10A가 흐른다는 걸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10A가 흐르고 있고 각각의 저항값을 적어보면 2, 4, 6 여기가 2옴, 4옴, 6옴.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2옴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2옴에.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10A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곳에 이 병렬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전압은 어차피 이곳 동일하니까 저항값 알고 이곳에서의 전압값을 알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이 친구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의 저항을 합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병렬 합성 저항, 우리 6번에서 했던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해설에도 나와 있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분의 1 해서 총 저항값은 1.09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1.09옴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0A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10A.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전류값이 있어요. 저항값이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전압값을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전압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거 두 개 곱하면요 10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요 10.9V가 나오고 즉 이 양단이 10.9라는 건 이 전체가 10.9V가 지금 여기 다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에서는 전압값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곳에도 지금 10.9V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10.9, 10.9, 10.9니까 자, 2옴에 10.9V가 걸리고 있어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I는 여러분 이 I 파란색을 볼까요? I는 R분의 V예요. 자, 그런데 R 값은 지금 2옴이라고 알고 있고 V 값은 10.9V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5.45가 나오나요? 5.45A.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전류값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전류값을 이용해서 전체 전압값을 구하고 병렬에선 전압값이 동일하다는 아이디어로 여기도 똑같이 걸리니까 이곳의 저항값 알고 있으니 그곳의 전류값 알고 있겠다. 자, 만약에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10.9V 걸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0.9 하면 이곳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6옴에 흐르는 전류 궁금하면 6분의 10.9V 하면 이곳에 흐르는 전류 나옵니다.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 다 합치면 10A 나오겠죠. KCL, 키르요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가주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200V 60Hz RC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0.01세크이고 0.01초라는 의미입니다. 전류가 10A일 때 저항은 1옴이다. 용량 리액턴스 XC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여러분 RC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 값은 어떻게 되냐면 타우는 그냥 R 곱하기 C예요.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치에 도달하는데 대략 63% 정도의 지점까지 왔을 때
그때의 어떤 시간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시정수 타우는 RC구나, R 곱하기 C구나 이 정도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어요. 타우가 0.01이래요. 이 친구가 0.01 이거는 R 값은 뭐래요? 1옴이래요. 1옴 곱하기 C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1 곱하기 C는 그냥 C죠. 그래서 C 값은 0.01 페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0.01 페럿이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메가라고 하는 게 2 파이 FC 분의 1로 표현이 또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2 알고 파이 값 알고 F 지금 60Hz라고 주어져 있고 C 값이 0.01로 구했으니까 그 값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0.27옴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해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볼게요. 자,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 내용은 이제 중첩의 정리로서 전원이 2개 이상 있을 때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 건데 한 가지 경우만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 경우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께 연습하는 어떤 기회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V와 4V가 있죠. 그림에. 그럼 2V에 의해서 3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4V가 있죠. 4V에 의해서 3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구해요. 그 두 개를 덧셈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2V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2V에 의해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2V가 여기 있고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도 저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저항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값을 각각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2옴과 3옴과 4옴, 2옴, 그 다음에 3옴, 여기 4옴. 전원은 2V죠. 2V. 지금 2V에 의해서 이곳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이 내용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전류, I1이라고 해볼게요. 2V에 의한 것을, 4V에 의한 것을 I2 이따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회로를 한번 단순화를 시켜보고 싶어요. 어떻게 단순화 시킬 것이냐? 이거 병렬이잖아요. 그럼 이거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를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2옴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옴 그대로 오는 거예요. 2옴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 둘이가 직렬 연결이니까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치면 되죠. 2 더하기 7분의 12를 하게 되면 이 회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2V, 여기도 2V예요. 그 다음에 최종 이 두 친구를 더한 값, 이 두 친구를 더한 값이 3.7옴이거든요. 3.7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전체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전류를 IT라고 했을 때 IT는 R분의 V죠. 그러면 3.7분의 V 값은 2가 될 것이고 이 전류값을 계산해 보니까 0.54가 나옵니다. 0.54. 0.54 암페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전류가 0.54라는 거는 여기서 출발하는 전류, 이게 전체 전류거든요. 이게 0.54 암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0.54 암페어가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하나는 3, 하나는 4 어떤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고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I1, 즉 3옴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3 더하기 4, 3 더하기 4 분의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4. 왜 4를 합니까? 우리 3옴으로 가는 거 하는데 왜 분자에 4를 합니까? 여러분, 전류 분배 법칙은
저항 2개 써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편 4 써주고 전체 전류가 0.54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0.308이 나와요. 0.308 암페어. 그래서 2볼트에 의해서 이 3옴에 흐르는 전류는 0.308 암페어구나라는 것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V를 2볼트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볼트 있잖아요. 교재 보면. 그 4볼트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3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2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제가 I2라고 한다면 I2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0.308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값을 더하면 대략 0.6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다 첫 번째 풀이했던 방법 그대로 4볼트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되는지 구하면 308이 나옵니다. 0.308.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면서 풀이를 해보면 한 2-3번만 해보면 정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정말 믿어보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 그대로 두 번째 과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양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 R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 지금 회로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회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자유자재로 회로를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이게 전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접속점의 어떤 규칙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회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회로를 자유자재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문제 해설에서 나와 있는 거, 문제 자체에서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회로를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A, B, A, A,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와 B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 이거 그냥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그냥 A고요. 여기도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병렬의 어떤 합성 저항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2번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번 잘 보시면 1번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AB니까 뭔가 AB 곱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AB 분의 1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실수로 작용하고 오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차근차근 우리 급한 건 없으니까 차근차근 풀이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볼까요? 1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지금 병렬 구조로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첫 번째 병렬 구간을 이렇게, 두 번째 병렬 구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병렬 구간 이거 합분에 곱하면 되죠. 5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 두 번째 병렬 구간 8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8. 그 두 개의 값을 직렬 연결이니까 단순 더하면 되죠. 그래서 해설과 같이 풀이를 해주시면 6.765옴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다 해보죠.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다시 100볼트에서 5A에 흐르는 전열기에 120볼트를 가하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지금 100볼트에서 5A 흐르는 전열기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100볼트에서 5A 흐르는 거니까 R은 I분의 V라는 식이 있죠. R은 I분의 V. 그래서 I가 지금 5A, V가 100볼트니까 이거 저항값이 20옴이죠. 그래서 이 전열기가 있어요. 이 전열기의 저항값이 20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전압값을 바꿔봅니다. 똑같은 전열기죠. 같은 25옴의 저항이죠. 이곳에 100볼트가 아니라 120볼트를 인가합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20을 하게 되면 6A가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죠. 같은 크기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경우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항이 같은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이거를
직렬로 연결할 거냐, 병렬로 연결할 거냐, 언제 소비 전력이 크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P 직렬일 때는 R분의 V 제곱이죠. 근데 직렬일 때는 그냥 단순 덧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R 4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그냥 대문자 R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풀어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4R이 되는구나. 그래서 직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병렬에서는요. 병렬에서는 합성 저항 공식 어떻게 됩니까? 같은 저항이 4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n분의 r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렬로 하나, 둘, 셋, 4개가 소문자 r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보면 4분의 r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식은 똑같이 그대로 오고 그래서 이제 합성 저항이 바뀌는구나. 어떻게? 4분의 r분의 v 제곱. 이거 계산해보면 4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 때 몇 배 차이 납니까? 지금 곱하기 16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렬은 병렬에 비해서 16배가 작은 거죠. 바꿔 말해서 병렬은 직렬보다 16배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모두 병렬로 접속할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납축전지의 방전 시 양극 재료는 무엇인가? 이것은 PbO2로서 이산화 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볼게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주열 이외의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펠티 효과는요, 두 금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전기적인 작용을 가합니다. 그때 열의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난다. 이거 펠티이고요. 재백은 반대예요. 재백은 두 금속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먼저 열의 발생이나 흡수를 언급해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재백 효과입니다. 펠티에랑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 펠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황산구리 전해에게 2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2번 보시면요. 구리판이 두터워진다가 올바른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양극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산소가 발생합니다. 음극에서는 구리판이 좀 두꺼워진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7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열량 계산식 H는 0.24 I 제곱의 RT 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 문제에서는 뭐 R I 제곱 T 이렇게 갔는데 곱셈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 형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 문제가 헷갈리려고 R 제곱 다시 R I 제곱의 T로 나왔어요. 근데 뭐 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전기력선은 뭐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 끝난다. 올바른 설명. 접선의 방향이 그 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맞죠? 밀도는 크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근데 4번에 여러분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합니까? 전기력선이 말이 가다가 교차해요? 아니죠. 전기력선은요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19번 볼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쿨롬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쿨롬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습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여기 전하가 하나 있고 여기도 전하가 하나 있고 이 양단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2m. 이게 2m.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이 친구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우리 쿨롱의 법칙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해설에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요. 값 그대로 넣어보시면 돼요. R값은 2m라 그랬으니까 2m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5.4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작용을 하며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반발력이냐 흡인력이냐? 이 친구들 둘이 끌어당기냐 아니면 밀어내느냐? 여러분 값을 보면 돼요.
다 플러스 값이 주어졌잖아요. 4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6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다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얘네 둘 다 플러스 성질이에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긴 하는데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흡인력이 되겠죠. 그때는. 네, 지금은 반발력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0번 보겠습니다. 정전 흡인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정전 흡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엡실론 제로의 전압의 제곱이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 접속되어 있습니다.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직렬 접속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C1, C2입니다. 그러면 C1, C2 그냥 더하면 되느냐? 그거 아니죠. 콘덴서에서 직렬 접속은 마치 저항에서 병렬 계산하듯이, 그래서 합분에 곱 가면 되죠.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까요?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전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축적된 에너지 2분의 1 QV라는 식이 있고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서를 보니까 2분의 1 CV 제곱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W는 2분의 1 CV 제곱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C 값이에요. 그러면 C는 이항 정리를 한번 해보면 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2W가 되고 V가 분모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V 값에 2kV. 근데 킬로볼트 넣을 때 킬로가 10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넣으시고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2 곱하기 지금 W 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줄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설에는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그냥 2000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은 1 마이크로 페럿이니까요. 정답은 2번. 23번 볼게요. 20 마이크로페럿과 30 마이크로페럿의 두 콘덴서를 병렬 접속했습니다. 이때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 전하량은 몇 쿨롬이 되겠는가? 지금 보게 되면 병렬 접속이죠. 두 개가. 하나, 둘. 지금 이 값 알려준 거고 이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하나로 합치면은 결국엔 하나의 어떤 콘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병렬이니까 단순 덧셈이죠. 더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몇 볼트래요? 100볼트. 지금 이 양단에 100볼트가 있는 거예요. 100볼트. 그럼 즉 여기도 100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볼트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근데 이거를 보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보기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문제를 꼬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식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0으로 쓰고 곱하기 그래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1만 빼면 다시 52에서 5로 바뀌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을 곱하고 여기 10 곱한 거를 상쇄시켜주는 10의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여러분 키워드 뽑아볼게요. 산화티탄, 극성 없다, 가성비 좋다 라고 하면 바로 세라믹, 고민도 하지 말고 세라믹 콘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가볼게요. 전기회로의 자기회로에, 다시 전기회로, 자기회로에 요소를 대응관계로 옳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 사실 좀 헷갈려요. 전속과 자속? 이거 대응관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속과 대비되는 것은 전류입니다. 자기회로에서 자속이 흐르듯이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속과 전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26번 보죠.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강자성체
니코 철망. 니코 어디에 걸렸습니까? 철망에 걸렸다. 니코 철망에 걸렸다. 니코 철망. 이 좀 암기법이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이 암기를 할 수 있다면 뭐든 해보겠습니다. 니코 철망에 걸렸다. 니코 철망. 이거 뭐라고요? 강자성체. 그래서 니켈, 코발트, 니코 철, 망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백금이죠. 백금은 니코 철망 없잖아요. 백금은 상자성체입니다. 정답은 3번. 27번 볼게요. 진공 중에서 1외부의 자로부터 발생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총 자력선의 수는 뮤 제로분의 자극인데 자극이 지금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의 1을 하게 되면 8 곱하기 10의 5제곱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8번 볼까요? 투자율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퍼 미터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위, 얘는 투자율, 얘는 유전율,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언젠간 반드시 도움됩니다. 유전율의 단위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4번. 투자는 헬리퍼 미터. 29번 볼게요.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유도기 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딱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방해하는 방향, 렌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방향이면 렌치의 법칙이에요. 정답은 2번. 자, 30번 볼 텐데 칠판 한번 지우고 30번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초반부에는 좀 어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뒤쪽에는 비교적 계산 문제가 좀 적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시험에서 그렇게 계산 문제가 몰아서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 계산 문제만 다 풀 줄 알아도 계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정말 그게 팩트입니다. 자, 30번 가봐야 되겠죠. 자체 인덕턴스가 0.2헬리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여러분, 유도 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L 값을 0.2, 그다음에 시간의 변화량을 0.1, 전류의 변화량을 1이라고 했으니 0.2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을 0.1초 동안 1A니까 0.1초의 변화량 동안 1A가 변화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V가 되겠네요. 31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서 이 부분이 Rm 떨어진 점 P의 자기장 H, DH, 델타 H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4번입니다. 왜?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것처럼 비오사바르 법칙이거든요. 이 비오사바르 법칙은 아싸 제곱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보시면 4번에 I 있죠? 사인 있죠? 분모의 제곱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아싸 제곱으로 가자고요. 아싸 제곱. 여러분 뭐라고요? 아싸 제곱.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싸 제곱. 그래서 이 형태는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싸 제곱인 4번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이 되겠고요. 32번 보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 나오면 H는 2파이 R분의 NI로 가기로 했잖아요. 2파이 R분의 NI. 그래서 1번, 자 다시 2번, 3번 있는데 4번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다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거 맞습니까? 올바른 설명이죠. 왜? 전류가 커지면 같이 커지고 전류가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겠죠. 분자가 있으니까. 올바른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을 볼게요.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들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두 직선 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가 흐른대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거든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나머지 손가락.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양단 거리를 R미터라고 했을 때 어떤 힘 F가 작용하는데 이 친구들 지금 방향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만났을 때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고 이것은 마치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흡인력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흡인력이 됩니다. 그럼 이 끌어당기는 힘은 이 R값이 클수록 클까요? 작을수록 클까요? 당연히 R값이 작을수록 흡인력이 커지겠죠. 근데 1번 보시면 흡인력이며 R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진다. 이거 올바른 설명이죠. 왜? 지금 흡인력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지금 거대한 흡인력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값이 커지면 이 흡인력은 좀 작아질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볼게요.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접속했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나타내는 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합성 인덕턴스 가동일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죠. 차동일 때는 다 똑같은데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로 합쳐 쓴 겁니다. 3번 보시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볼게요.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습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합계수 K에다가 루트 L1 곱하기 L2라고 합니다. 이때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K값, 결합계수거든요. L1과 L2가 얼마나 잘 결합되는지. 근데 그게 너무 잘 된대요. 그럼 K값은 1이에요. 누설 자속이 없는 거니까. 결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M값은 L1 곱하기 L2가 되겠구나. L1은 40이고 L2는 90이니까 계산하면 60mH가 나오는 것이죠. 40 넣고 60 넣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일단 풀기 싫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복소수로 표시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A 플러스 J의 B. 어떤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는 게 복소수 형식이거든요. 그럼 이 파형을 도대체 어떻게 복소수로 나타냅니까? 일단은 극좌표로 바꿔야 돼요. 페이저라고 하는 거. 자, 극좌표 형식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실효값의 크기에다가 각도만 표기해주면 끝납니다. 자, 36번에 최대값은 뭐예요? 우리 이론에서 제가 최대값은 파형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라 그랬죠. 200 루트 2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에서 실효값을 뽑아내려면 루트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루트 2로 나눠주면 2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효값은 이 파형에서 실효값은 200이구나. 그 다음에 위상 세타는 너무 쉬워요. 저기 뒤에 30 보이죠? 그냥 30 적어주면 돼요. 30도. 그러면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극좌표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런 형태가 안 나왔는데 끝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놓고 계산을 해보면 3번과 같이 173.2 플러스 J의 100이 나와요.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을 보시면 수기로 풀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삼각함수 형식으로 쭉 풀어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계산기 어차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극좌표 형식에서 이거 실효값은 그리고 각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극좌표 형식은 실효와 각도로 표기된다. 정답은 3번. 자, 37번 보죠. RLC 직렬 공진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공진회로는 뭐예요? R, 그 다음에 L, C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공진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가 R, 그다음에 XL, 얘가 XC라고 해볼게요. 자, 공진 조건은요. XL과 XC가 서로 같을 때 공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요. R 더하기 J의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의 값이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0이에요, 0. 그러면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더해줘야 되는 게 원래 저항 더하기 이거잖아요. 더해줘야 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값은 저항값과 똑같아지면서 곧 최소값이 되는 거죠. 왜? 더해줘야 되는 게 빠졌으니까. 임피던스는 이 친구 완전 최소값 되겠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회로에 흐르던 전류값도 다시 전류값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전류값 I는 임피던스 분의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됐네. 그러면 공진일 때 전류값은 최대가 되겠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서부터 시작한 거죠. 공진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정답은 1번. 38번 볼게요. 다음 중 피상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피상전력. 3번 보시면 VA라고 하는 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번은 유효고요. 2번은 무효고요. 4번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39번. 이전력계법으로 평형 삼상전력을 측정할 때 W1의 지시값이 P1, W2의 지시값이 P2라고 한다면 삼상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전력계법은요. 전력계 두 개를 가지고 삼상의 전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뭐 유효, 무효, 피상 모두 다 심지어 역률까지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볼게요. P1 더하기 P2 유효 전력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 유효와 무효와 피상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설에 있는 식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해설에 유효, 무효, 피상 있죠?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V라면 최대값은 약 얼마인가? 여러분, 최대값에 0.637을 곱하면 평균값이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최대값이죠. 그러면 0.637을 넘기면, 해설과 같이 넘기면 0.637분의 150에서 236V가 도출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41번 볼게요. 평형 삼상 교류 회로의 Y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고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는요. Y결선에서의 임피던스에다가 3배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럼 보면은 자, 1번. 각 상의 임피던스를 3배로 한다. 언제? Y에서 델타로 바꿀 때. 자, Y에서 델타로 가고 싶어요. 그럼 3배 하는 거잖아요. 1번 올바른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몇 ohm이 되겠는가? 단 임피던스는 12ohm이 되는가? 이 교재 보시면 지금 델타를 Y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를 Y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자, 델타 다시 임피던스에서 델타 결선은 3이 넘어가면 되죠. 3분의 1의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가 뭐래요? 12ohm. 그럼 이게 12 넣으면 Y로 환산되는 건 4ohm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같은 공식이죠. 이항 정리만 한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더라. 자, 43번 볼게요. 삼상 100kV A 13200이 1차, 200V가 2차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약 몇 암페어인가? 역률은 85%라고 합니다. 변압기의 용량은 P는 루트3 VI거든요. 이때 I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해설 볼게요. 루트3 곱하기 V분의 P라고 나와 있어요. V 값은 13200을 써야 되느냐 200을 써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저압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저압측은 200V죠. 그래서 200을 V에 써주고 P값은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준 거예요. K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288.675가 나오고 역률까지 고려를 하면 곱하기 0.85. 정답은 245.37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효분 구할 때 역률을 고려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번입니다.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의 기동전류가 150A였습니다. 여기에 Y델타 기동 시 기동전류는 몇 A가 되겠는가? 여러분 전전압일 때 150A가 흘렀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150A가 흘렀구나. 근데 Y델타 결선으로 바꿨대요. 왜 바꿉니까? 기동전류가 너무 크니까 Y델타로 운전을 하게 되면 Y결선으로 기동을 하거든요. 그럼 기동전류를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A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45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회로가 있습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옴인 경우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지금 교재 그림 그대로 제가 한번 보면 상전압이 200V래요. 자, VP는 200V.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이니까 이거 크기로 나타내면 6의 제곱, 8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임피던스는 10옴이 나와요. 200V, 10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그러면 상전류 IP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10분의 200 하면 20A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델타 결선의 상전류가 아니라 델타 결선의 선전류죠. 델타 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는 루트 3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IL은 루트 3의 IP인데 IP가 지금 20이니까 루트 3 곱하기 20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0 루트 3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6번. I는 100 더하기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로 표시되는 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이 아니라 비정연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I는 그냥 다 시료값 가져오면 돼요. 그럼 직류분은 그냥 100 가져옵니다. 자, 100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볼게요.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시료값은 최대값에서 루트 2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50 루트 2를 가져와요, 일단. 그 다음에 루트 2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서니까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식 한번 볼게요. 20 루트 2를 가져오면 되겠죠? 20 루트 2분의 루트 2로 나눠주고 이런 형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계산해보면요. 114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단위의 가로를 치든 안 치든 크게 상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좀 구분할 때는 좀 가로를 치긴 하는데 굳이 치진 않아도 무방해요. 어쨌든 정답은 3번 1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이론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굉장히 계산 문제가 복잡했던 것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론 특성상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계산만 할 줄 안다면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에 좀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을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우리는 이제 전기 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기 이론에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전기 기기는 계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조금만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기기 44문제 어떤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류기의 3대 요소가 무엇이 있죠? 직류기는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 그 다음에 정류자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요소거든요.
추가적으로 4대 요소다라고 하면 브러쉬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외부 회로와 연결해주는 그 접촉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의 접속이다.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깨끗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정답은 1번. 보급과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3번.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무엇인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누군가 나한테 자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타여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 여러분, 분권 발전기래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만들어진 전압은 단자에 걸리는 거에다가 전압 강하 IA, RA를 더한 것과 똑같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단자 전압이다. 그래서 V 값은 E 마이너스 IA, RA. 그러니까 발전기잖아요. 내가 유기기 전력을 만든 거예요. 이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전압 강하가 발생해요. 그 전압 강하를 뺀 나머지가 이제 V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기기 전력 2가 110.4 마이너스 IA 값은 문제에서 보니까 10 다시 104A라고 주어지네요. 104A. 그런데 전기자 저항 값은 0.1옴이래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0.4 빼기 104 곱하기 0.1 그러면 100V가 나오겠네요. 100V.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5번 볼게요.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크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아크 용접 차동 복권기, 아크 용접 차동 복권기 가기로 했잖아요. 아크 용접 차동 복권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6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220이고요. 극수가 6극이고요. 회전수가 1500rpm이고요. 유기기 전력이 165V라고 한다면 매 극의 자속수는 몇 웨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유기기 전력 공식 E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60A분의 P자판이었죠. 60 곱하기 A분의 P, Z,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병렬 회로수, 극수, 도체수, 자속, 그 다음에 회전수가 되는 거였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자속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속만 남기고 이항 정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60A가 넘어가죠. 그러면 2 곱하기 60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ZN이 넘어갈 거예요. PZN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속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에서 P 알려줬고 Z 알려줬고 회전수 알려줬고 유기기 전력 알려줬고 A 값 다 알려줬어요. 대입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팍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 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돼요. 팍권은 2가 돼야 돼요. 팍권은 2예요. 반드시 병렬 회로수 팍권에서는 2.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1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시 7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균합선입니다. 균합선이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볼게요.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효율을 2타는 자, 전동기 볼게요. 전동기.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의 효율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자, 그런데 전동기는 규약 효율로 나타낼 때 입력이 전기냐 출력이 전기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전동기는 입력이 전기예요? 출력이 전기예요? 뭐가 전기일까요? 선풍기 생각해 볼까요?
선풍기에 전기를 집어넣으면 운동 에너지로 회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입력이 전기네요. 입력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입력 그대로 가져오고 출력을 입력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력을 입력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입력 빼기 손실. 출력.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입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출력이 그대로 입력 넣은 만큼 나오는 게 아니죠. 중간에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는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입력에서 손실된 거를 빼면 나머지 출력이 되는 거죠. 내가 100만큼 집어넣었는데 100만큼 나올 리는 없어요. 중간에 좀 셉니다. 마치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세금이 예를 들어 10%라고 했을 때 10만 원이 빠져나가죠. 그 다음 출력되는 건 9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만약에 발전기를 물어본다면 발전기는 출력이 전기거든요.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 쓰면 뭐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귀하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동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이 되고 일그너 방식 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이 되겠는가? 여러분 키워드 뽑아볼게요. 속도를 좀 광범위하게 조절 가능하대요. 그리고 일그너 방식,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런 게 나왔어요. 타여자로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토크는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 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직류 직권에서. 근데 만약에 직류 분권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제곱만 없애주면 돼요. 만약에 분권을 물어본다면. 이 차이. 그 다음에 11번 보죠.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2분의 1로 한다면 토크는 기존 토크에 비해서 몇 배가 되겠는가? 자, 직류 직권 전동기 토크는 회전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놨어요. 근데 조금 장난을 친 거예요. 자, 어떤 장난을 쳤습니까? 회전수를 절반으로 줄였대요. 아, 그러면 저는 장난친 토크, 그때 변화된 토크는 자, 회전수에 장난을 친 상태죠. 2분의 1 n 전체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난친 토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4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곱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n제곱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되더라. 근데 잘 생각해보면 n제곱분의 1이 기존 토크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존 토크 값이야. 기존 토크 값. 이 친구가 기존 토크 값. 그렇죠. 그래서 기존 토크에 비해서 4배가 됩니다. 뭐가? 장난친 토크는. 그래서 지금 3번에 보시면 기존 토크에 비해 몇 배가 된다? 기존 토크에 비해, 이게 기존 토크죠. 기존 토크에 비해 4배가 되더라.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헷갈려요. 아, 나는 비례, 반비례 이것도 사실 좀 벅찬데 여기에 뭐 제곱 붙어 있고 여기에 뭐 장난을 쳤는데 이렇게 번분수까지 나오고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형 하나만 파악을 해놓잖아요. 한 2문제, 3문제, 4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거 토크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항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이 보셨죠? 길이를 뭐 어떻게 했습니다. 면적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나중 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전 용량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전 용량, 극판의 간격을, 극판의 거리를 뭐 어떻게 합니다. 이 문제만 풀고 계시잖아요.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어렵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면 너무 아쉬워요. 이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저항, 그리고 그 정전 용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 전력에서도 그 값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전격 전류에 비해서 혹은 전격 전압에 비해서 몇 % 바꿨다. 이런 문제.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한 해 차이 무조건 한두 문제 이상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것으로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직류 직권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
굉장히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 운전을 금지합니다. 벨트 걸고 운전하다가 벨트 벗겨지면 무부하되는 거잖아요.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를 사용하거나 체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제 역기전력을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건 유기기전력, 즉 발전기 관점이고 여기는 전동기 관점이에요. 전동기 관점에서 E는 이제는 EC라 그래서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EC는 V 빼기 IA RA입니다. 조금 다르죠, 부호가. 쟤는 발전기고 이 친구는 전동기라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역기전력 자체를 물어보고 있으니 V 값이 지금 100V 마이너스 I는 10A 곱하기 RA 값은 1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90V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90V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보죠.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권이에요.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면 그냥 전원의 극성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원의 극성을 바꾸면 안 돼요. 결국엔 회전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계좌를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돼요. 16번 볼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에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습니다. 회전 속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동기가 막 회전하고 있는데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대요. 그럼 회전 속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도 같이 증가해요. 일단 이거를 암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도 같이 증가한다. 자, 증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그냥 한번 팔짱 끼고 보셔도 됩니다. 그 회전 속도 공식 중에 K 곱하기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A RA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기자 저항 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시켰다고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IF는 RF 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계좌 전류는 계좌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이때 지금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계좌 전류는 작아지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계좌 전류가 작아졌어요. 자, 근데 이런 또 관계가 있어요. 지금 자속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좌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나온다고요. 이 자속의 크기는 계좌 전류의 값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작아졌어요.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계좌 저항 때문에 계좌 전류가 작아졌어요. 계좌 전류가 작아지니까 이거 자속값도 작아지네. 근데 회전 속도 공식을 보니까 이런 공식이 있네. 지금 자속이 작아졌어요. 반비례니까 회전 속도는 증가했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결론적으로 회전 속도가 증가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라고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여기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어서 17번 볼게요. 육국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속이 0.04 웨버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284, 부하전류가 60A, 토크가 108.48Nm, 회전수가 800rpm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토크와 출력을 알려주고 다시 토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알려주고 출력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토크식을 가져와야 돼요. 자, 토크는 9.55 곱하기 회전 속도 분의 P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출력 P예요. 그래서 N 값을 넘기고 9.5를 분모로 넘기면
해설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대로 값을 이제 문제에서 다 줬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9.87, 다시 9,087.33 뉴턴미터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몇 %가 되겠는가? 여러분, 변압기의 철심에는 규소가 첨가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근데 퍼센테이지가 한 4에서 4.5% 이 정도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볼게요. 변압기의 원리는요.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1차와 2차 사이에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20번 볼게요. 6600 그리고 2차 측은 220V인 변압기에 1차 측에 2850V를 가하면 2차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건수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줬어요. 1차가 6600, 2차가 220이니까 220분의 6600 이거 하면 30. 건수비가 3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변압기의 건수비는 30이고 지금 1차 측에 2850V를 줬습니다. 그럼 2차 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해설 한번 볼게요. A는 V2분의 V1이에요. 근데 V2가 궁금하니까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해설과 같이 V2는 A분의 V1, A가 30, V1은 2850. 정답은 95V가 되는 것이죠. 21번 볼게요. 일정 전압 그리고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주파수 상승, 철손 감소 이렇게 됩니다. 철손 있고 주파수랑 반비례 관계예요.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를 ns, 회전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ns분의 ns-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s는 동기속도, n은 회전자 속도.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변압기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절연유라고 하는 어떤 냉방작용과 절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화의 뜻이 뭐냐면 어떤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열화라 그래요. 그래서 변압기 유가 열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상태가 나빠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1번, 2번, 3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4번 보시면 부싱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싱은 변압기에서 외부와 어떤 전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정답은 4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4번 볼까요? 단건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건 변압기는 권선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좀 적게 들어가요. 동량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권선이 하나인 변압기로 동량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동량을 줄이다 보니까 동선이 감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3번 보면 승합용으로만 사용한다? 아니죠. 강압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25번 볼게요.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3상 전원에서 2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선법은 무엇입니까? 스코트 결성이죠. 정답은 1번. 3상에서 2개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스코트예요. 정답은 1번. 26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정답은 1번. 27번. 4극 24홈 표준 농형 3상 유도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보니까 여러분,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롯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과 같이 그대로 값을 대입해보면 2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슬립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까 슬립, 그죠?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이 슬립 값이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n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ns는 n, 즉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서로 같을 때 분자값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슬립 값은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는 것은 동기속도가 동기속도로 다시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을 한다. 즉 회전자 속도와 동기속도가 서로 같다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고정자 자극의 한쪽 끝에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출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돌출극에 구리 단락고리를 끼워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단 곡선 1에서 5는 기동 단계에 대한 토크 특성 곡선이다. 여러분 슬립 값에 따라서 기동 토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건 권선형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전전압에서 어떤 기동 전류보다 Y결선으로 했을 때의 기동 전류는 3분의 1배 감소를 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3분의 1배만큼 감소.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를 기동할 때 Y결선으로 기동하고 운전할 때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전동기가 처음 움직일 때 엄청난 전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볼게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 여러분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자, 출, 효, 동. 출력과 효율과 동기속도와 동소는 다시 출력, 효율, 동기속도, 동선. 이것은요. 비례추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 출효동동. 여러분 뭐라고요? 출효동동.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비례추이하지 않는 거 1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례추이할 수 있는 거죠. 33번 볼게요.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설 리액턴스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답은 1번. 34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동건선은요. 난조를 방지해요. 난조가 이제 한번 팍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렇게 튕기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하가 급변할 때 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은 난조를 좀 방지해준다. 정답은 1번. 35번.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에 유도 기전력의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발전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또 발전기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부하 임피던스가 5옴 동기 임피던스인가요? 이게 5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두 친구 사이에 전압이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이 두 친구 사이에 아이고 100V만큼의 전이차가 있네. 이러면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그 순환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I는 임피던스 분의 V예요. 자, 이때 이 회로 안에서 순환 전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5옴이 두 개 있으니까 10옴이죠. 그 다음에 V 값은 100이라 그랬으니까 10A만큼의 어떤 순환 전류가 이 발전기 사이에서 돌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순환 전류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유효 순환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 화력이라고도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단락비 K는 동기 다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예요. 이것이 단락비거든요. 근데 1번 볼게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을 때 단락비가 크냐를 물어보는 건데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퍼센트 임피던스도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단락비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설명입니다. 다른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림에서 점선으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전기자 전류가 좌측 선을 보시면 가장 작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른다. 정답은 1번. 39번입니다.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지금 이것을 이항 정리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K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K 값이 1.2라고 나와 있으니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3이 됩니다. 83.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0번입니다. 트라이액의 기호는 무엇인가? 트라이액은 이 SCR을 역접속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단 왼쪽은 입력, 오른쪽은 출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이오드 배치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곳을 전원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교류 전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류 전원. 그다음에 이곳을 부하측이라고 해볼게요. 교류를 집어넣고 직류를 뽑아내는 게 정류 회로잖아요. 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류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다.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주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갑니다. 플러스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못 가요. 플러스 전류는. 제가 비유로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플러스는 이쪽으로 못 가요. 플러스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정방향, 이렇게. 다이오드가 정방향으로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갈림길도 만났죠?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가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저항과 만났죠?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경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가봅시다. 따라따라따 갑니다. 쭉 와서 여러분 여기는 갈 수 있죠? 왜? 마이너스는 반대로밖에 못 가요.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는 못 가요. 마이너스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기가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기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잡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한번 갑니다. 자, 마이너스 갑니다. 마이너스 갑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정방향 못 가죠? 역방향으로 들어가요. 정방향 못 가죠?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맺힙니까? 마이너스가 맺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플러스죠. 플러스 갑니다. 플러스 갑니다. 플러스 이쪽은 못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 플러스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플러스.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은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데 정작 부하 측에서는 한쪽은 다 플러스, 한쪽은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류됐다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좀 전에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배치하면 교류가 직류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42번 볼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게이트 조작에 의해서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서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턴은 GT5죠. 2번입니다. 그래서 턴온, 턴오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소호 회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정답은 2번. 43번.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전공은요, 원래 결합되어 있는 전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바깥으로 이탈하면서 그 남은 공간, 그 이탈한 전자가 있던 그 공간 있죠? 그것이 이제 전공이라고 합니다. 결합 전자의 이탈. 정답은 1번. 자, 44번 보죠.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전원 측 전압의 시료값은 100볼트이고 직류 측 전류는 연속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순 저항만의 회로이냐 아니면 인덕턴스가 있는 회로이냐 이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인덕턴스가 크게 있대요. 이때는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V0 출력은 파이분의 2 루트 2의 입력 전압 V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자, 그러면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압 100 줬죠?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점호각 지금 몇 도입니까? 60도라고 했나요? 60도. 이거 계산을 하면요. 45V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순 저항만이냐 아니면 인덕턴스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두 가지 공식을 다 넣어놨죠. 그래서 문제에서 저항만 요구한다면 그 해설에 저항만 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여 해당 문제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기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되면 역시 정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다만 꼭 한 3번 이상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도 몇몇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꼭 여러분의 머릿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절대 쉬운 과정 아니었는데 기기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설비 파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설비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비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을 끝내고 기기를 끝내고 마지막 유종의미를 걷어보도록 하죠. 45문제 준비했고요. 1번 문제부터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이게 드롭 와이어 비닐이라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입용 DV. 자, 2번 볼게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아웃도어 와이어죠. 그래서 OW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3번. 전력 케이블 중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고 1번, 2번, 4번에 대한 내용들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 해설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4번 볼게요. 절연전선의 피복에 154kV, NRV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RV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 5번이죠. 녹색과 노란색이에요. 녹색과 노란색.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노크, 녹록, 노크가 아니라 녹 이렇게 쓰잖아요. 녹록. 그래서 접지선. 다시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과 노란색을 혼합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칠판이 녹색이라고 했을 때 녹색과 이렇게 노란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어떻게 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시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녹색, 노란색.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으로 녹록 이런 식으로 녹색, 노란색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쥐꼬리 접속인데 쥐꼬리 접속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전선 피복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벗겨진 부분, 피복이 있고 전선이 벗겨진 부분이 이렇게 90도의 각도로 놓고 이렇게 꼬아주는 것을 우리 쥐꼬리 접속.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주는 거. 쥐꼬리 접속.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전선 2.6mm 이하의 가는 단선을 직선 접속할 때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죠. 정답은 2번 트위스트 접속을 해야 된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조인트선입니다. 조인트선. 자, 단선의 브리타니아 접속 이렇게 전선을 2개 이렇게 포개어 놓는 거예요. 포개어 놓고 이것의 조인트선을 이렇게 감는다. 이 부분을 조인트선으로 막 이렇게 감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려고 사용되는 공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우리가 금속관을 가공하다 보면 조금 거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리머를 사용해서 좀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 10번 볼게요. 단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보시면요. 소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여러분, 아크는요. 일종의 스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파크랑 아크는 조금 다른데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크는 이제 차단기가 소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크를 없앨 수 있는 게 소호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록이는 그 아크를 소호시킬 수가 없어요. 아크를 못 없앱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적절한 설명이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절연전선을 벗길 때 그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선의 피복을 벗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기구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트를 이렇게 쬐을 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와셔를 사용하는데 특히 스프링 와셔를 사용해서 그 진동의 예방 차원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스프링 와셔 1번. 13번 볼게요.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요전선관끼리 상호 접속하는 것은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연결하는 것은 콤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우리가 부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15번 볼게요.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의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링 리듀서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난연성, 2번 절연성, 3번 내수성. 그런데 4번 내유성, 기름에 견뎌야 된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공사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는요. 우리 합금캐 이론 시간 했었는데 합금캐 한번 써볼까요? 합금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가요전선관 공사 됩니까?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금캐 꼭 기억해 주세요. 18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론서에서 말씀드릴 때 후광 전선관 규격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필요하다면 꼭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한 1분 정도 설명하거든요. 그럼 1분이면 이 후광 전선관 그리고 박광 전선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에 후광전선관의 규격, 박광전선관의 규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암기하려고 보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론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후광전선관 암기 파트 있어요. 거기서 그 설비 파트에서 보면 암기법을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30mm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4번 모두 올바른 설명인데 여러분 3번 보시면 지지점 간의 거리 그러니까 합성수지관이 이렇게 딱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관을 예를 들어 새들로 지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는데 이 사이의 간격 이게 3m가 아니라 1.5m 이내로 해야 돼요. 1.5m 이내. 그만큼 견고하게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m 이상이 아니라 1.5m 이하가 되게 한다. 정답 3번. 자, 20번입니다. 건물의 바닥에 간단히 전선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선공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플루어 덕트 공사라고 합니다. 플루어 덕트 공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됩니까? 덕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 덕트 안에는 전선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전선을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 전선을 포설할 때는 이 덕트의 단면적을 100%라고 했을 때 20%를 절대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의 허용 전류값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열이 방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전선이 꽉 차 있으면 여기 밀폐 구조거든요. 밖으로 방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심할 경우 전선의 피복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이거 금속이죠. 감전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20%까지만 넣어라. 80%는 공간적인 여유를 둬라 라고 KC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어회로라면 전류가 조금 흐르거든요. 제어회로는 5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금속 덕트는 두께가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어야 되는가? 이게 금속이거든요. 그럼 그 두께가 1.2mm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철판의 두께가. 정답은 3번. 자, 23번 볼게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심일 경우이기 때문에 8배로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24번 볼게요.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캡타이어 케이블은 1m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400V 미만의 저압 옥내 배선을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점검할 수 없는 곳에 금속 몰드 공사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연성 분진에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폭발 우려 있는 곳에는 합금캐 가야 되는데 3번 애자 공사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가볼까요?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무엇이 되겠는가? 자, 3번 보시면 부하 측에 모두 일일이 분산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 28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므로 공장이나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배전 방식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폐쇄식이라고 합니다. 폐쇄식 배전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폐쇄식 이렇게. 이런 식. 그래서 각 캐비닛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배전반이. 자, 29번 볼게요.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정하는 것은 매거입니다. 정답은 2번. 30번 볼게요. 고압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의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에 접지 저항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IG는 지락 전류이며 고압 배전선로에는 고저압 전로의 혼촉 시 2초 이내 1초를 초과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건요. 2초 이내 1초 초과, 이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2초 이내 1초 초과는 바로 IG분의 300이라는 접지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때 IG는 지락 전류가 되는 것이죠. 31번 볼게요.
접지극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2번 보기 보시면 동피복 강복은 지름이 6mm 이상이 아니라 8mm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32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지물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전율이 2 이상. 정답은 2번. 3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보통 우리 길 가다가 전주 같은 거 보면 지선 시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철탑에는 지선 시설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볼까요?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가 있고 잘 보면 여기 발판 볼트처럼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최소 1.8m 이상은 지상으로부터 뛰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여기를 누가 올라갑니까? 가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새벽에 이제 술을 좀 드시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전봇대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발판 볼트를 시설할 때는 지상으로부터 1.8m 이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5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2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전주가 이렇게 있고 이 총 길이가 지금 12m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해설의 공식 정도, 표에 나와 있는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조건을 보면 6.8kN 이하이면서 15m 이하죠. 그래서 식이 12에다가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면 2m. 12m짜리 전주를 이제 땅에 매설을 할 때는 적어도 이 깊이가 2m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주상변압기 설치 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거밴드입니다. 행거밴드가 이렇게 전봇대가 너무 두껍네요. 다시 전봇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삼상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고 이곳에 변압기가 있으려면 이쪽에서 잡아주는 그 밴드라는 게 있어요. 밴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 행거밴드입니다. 행거밴드 이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 행거밴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볼까요? 다음 중 분전반 및 분전반을 넣는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반의 뒤쪽에는 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1번 보시면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할 것 뒤쪽에 안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를 지나는 경우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저압 가공 인입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일 경우 3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해설의 고압과 특고압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볼게요.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모두 올바른 설명인데 자, 4번 볼게요.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재의 함,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접지해야죠. 여러분 금속 관련된 건 그냥 다 접지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40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경동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41번 보죠.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이 올바른 배선인데요. 이게 3로 스위치 두 개를 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구를 이렇게 킨다고 해볼게요. 편의상
교류겠지만 편의상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볼게요. 이 회로가 폐회로가 될 때 이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3로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 1, 스위치 2 이렇게 해서 내가 스위치 1을 똑깍똑깍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이번엔 스위치 2로 꺼보고 싶어.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똑깍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회로가 끊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전구를 두 개의 장소에서 제어를 할 때 이런 3로 스위치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배선 기호로 그리면 1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로 가는 게 그 관 안에 몇 가닥이 들어있는지 빗금 치는 게 이제 전선의 개수거든요. 가닥수. 그래서 S3, 3로 스위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로 가는 쪽은 배관 안에 3개의 전선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원 측으로는 2개의 선만 들어가면 되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형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거 똑같이 나오니까 1번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업소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타임 스위치입니다. 해설에 뭐 숙박업소 그리고 일반 주택일 때 몇 분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43번 볼게요. 가로 20m, 세로 18m, 천장의 높이 3.85m, 작은 면의 높이가 0.85m,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 실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높이에다가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돼요. 이때 H값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높이가 3.85라고 했으니까 그냥 3.85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업면의 높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은 정작 어디예요? 작업면이에요. 그러면 작업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거리를 재야 돼요. 그러면 3.85에서 0.85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3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0m, 세로가 18m. 그래서 20m 더하기 18m 해주고 20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계산해보면 3.16이 나옵니까? 3.1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4번입니다.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거.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45번입니다.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런 회로죠. 단상 3선식이라는 것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성선, 여기가 L1 중성선, 그 다음 중간에 하나 선을 이렇게 쭉 놓은 거예요. 단상 3선.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놓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이곳이 220V라면 이곳은 110V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론적인 퓨즈를 설치한다고요. 여기도. 근데 이 중간에 선에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중성선에.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 퓨즈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퓨즈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곳에 전압 불평형이 발생해요. 그럼 부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터질 수도 있어요. 부하가. 전구 같은 경우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퓨즈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선으로 직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퓨즈를 넣지 않고 그냥 직결한다. 직결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이론 46문제, 전기 기기 44문제, 전기 설비 45문제로 총 135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코 쉬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왔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좀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좀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우리가 맛볼 그 달콤한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공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영상과 콘텐츠 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